네, 내란 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3차 소환 요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인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차 조사를 마친 특검이 이제 다음 행보로 추가 소환을 할지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할지 관심이었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 3차 소환 없이 곧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하여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이 강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술 그 자체의 증거적 가치를 이 특검에서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차 소환 조사를 받고 2차 조사를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를 다른 참고인이랄지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녹취록 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소명될 수 있도록 아마 수사력을 집중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더라도 3차 조사 없이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1차 소환 조사 때도 그렇고 2차 어제 있었던 이 조사 때도 윤 전 대통령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 열람을 무려 5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재판 단계에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에서 받았던 이 조서들은 이 증거 능력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던 두 차례의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5시간 이상 꼼꼼히 들여다봤던 것은 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전 대통령도 결국에 특검에서 시간의 문제일 뿐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이 조서로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수정한 것 같고요. 결국 윤 전 대통령도 아마 강하게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예상해 보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결국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면 조사 이외에도 이미 좀 많은 의미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좀 확보가 되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구속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려면 일단 네. 뭐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혐의 소명입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될 수가 없죠. 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냐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과연 외환 혐의까지 추가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제명만 넣어서는 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의 신병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량이 중한 죄명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서에 만약에 그런 범죄 사실을 추가적으로 넣으려면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모두 다 소명, 즉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대략 외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인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진술 외에 외환 혐의까지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할 것 같고요. 혐의 소명이 가장 전제가 되는 이 구성 요건이고 그 외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내란 혐의 재판에도 매번 성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했다라든지 아니면 사후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을 지시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부분에 무게를 두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를 네.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이제 지난번 체포영장보다는 더 많은 혐의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직권남용이나 체포방해 외에도 외환죄 혐의도 포함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외환죄 혐의가 추가가 되고요. 외환 혐의만 소명이 되면 구속영장은 무난히 발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에도 여러 가지 행위 태양과 죄명이 상세히 나눠져 있는데요.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 그러니까 북한과 서로 짜고 이 무인기를 보내는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북한과 통모했다라고까지 입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라고 아마 특검에서는 보고서를 벌일 것 같은데요. 일반 이적 혐의는 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것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이적죄 혐의로 외환 혐의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 사실을 넣게 되고 입증만 된다면 사실 영장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요. 또 특검에서 고민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받고 있는 혐의 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받으면 6개월밖에 구속할 수가 없고 네. 이후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명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가는 6개월 뒤에 또 석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명은 남겨두고 또 영장을 청구해야만 6개월 뒤에 또 계속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환죄를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첫 번째 이렇게 강제 수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어떻게든 발부받기 위해서 모두 다 넣어서 영장을 발부받고 이 내란 특검 외에도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으로 추가 범죄 사실을 끌어다가 추가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란 특검팀에서는 다른 특검팀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속 기간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겠네요. 네. 자, 특검이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이요, 직권남용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참고인의 진술이 법적으로 좀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국무회의 때 있었던 상황은 결국 CCTV랄지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문건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후에 작성된 이 선포문 등이 이미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는 녹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작들만 남아있을 뿐이지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CCTV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퍼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참고인들의 진술 대단히 중요한 증거 가질 수 있고요. 단순히 CCTV나 통화 기록과 같은 물증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은 인적 증거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지만 참고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도 허위 증언할 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보통 진술을 할 때 허위 없이 진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던 참고인들은 순수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의 이 증거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월에도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번엔 더 신중하고 또 치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청구하려는 이번 수사에서 어떤 보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될까요?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구속 기소가 됐다가 기소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죠. 예. 내가 구속되었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이 구속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속 취소 결정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체포가 되어서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사후영장을 받았고 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봐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이나 시간을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특검에서는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그간 보인 태도가 사소한 절차적 위법성만 있으면은 모든 절차적 시비를 현재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할 때부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1차 소환 조사만 마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도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체포 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피의자가 설사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쟁점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진술 한 번쯤은 들어보고 영장 청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것은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후에는 결국 외환 혐의까지도 일단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을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보도를 통해서도 어제 조사 상황을 좀 들어봤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1차 조사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고 저녁도 거르고 조서 열람에만 5시간 이상 좀 공유를 드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어 전략을 아주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자신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법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검사 생활만 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관련자들을 직접 구속시킨 인물이기도 하죠. 따라서 어제 그리고 1차 조사 때도 조서 열람만 3시간 내지는 5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바로 어차피 공판 단계 때 가면 윤 전 대통령이 이 증거 부동의를 해서 날릴 수 있는 조서지만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는 이 기록을 검토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네. 그래서 신문조서상 나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고치고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거의 조사 시간에 맞물리는 그 상당한 이 열람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조서의 대부분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조서를 통해서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법적 주장점들을 조서의 증거를 남기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밖에도 뭐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사건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뭐 다른 두 특검에도 분명히 좀 영향은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신병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른 특검들도 수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최상면 특검도 결국 VIP 경로서를 수사하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삼부토건이랄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에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공모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두 특검 모두 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두 특검도 수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특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주말에도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출근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논리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는 예측에 불과하지만요.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 다음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힙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히면요, 심사를 받고 보통 24시간 내에 그 영장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청구하면 다음 날 실질 심사가 잡히고 그 다음 날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신병 확보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 특검이 지금 뭐 수사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공소 유지도 함께 맡고 있잖아요. 최근에 9차 공판에서 무려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수사에서는 속도전을 택하고 또 재판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께서는 이 같은 전략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 치밀한 계산이 있는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가장 무거운 혐의가 내란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좀 끌어야 다른 죄명을 추가 기소해서 병합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쪼개기식으로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는 각각의 선고 형량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서는 최대한 죄명들을 모두 합쳐서 한 번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장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란 혐의 재판은 많은 증인들을 신청함으로써 이 속도를 늦추고 그 사이에 추가 기소를 해서 계속해서 범죄 사실을 추가하고 늘리는 이 전략 하에 지금 72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